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이고요. 뭔가 간절히 원할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비과학적인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속인에게 그 간절함을 빌미로 수억 원을 편취당한 한 아버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죠. 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커피 한 잔 많이 생각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밥 없이는 살아도 커피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이 커피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건지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가족 등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 직후에 바로 영세부터 증여받는 이른바 영세증여가요. 최근 5년간 2,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증여 한 건당 평균 증여재산 가액이 1억 원에 육박한다고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가 된 겁니다. 근데 갈수록 부의 대물림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태어나서 숟가락 들기도 전에 이미 억대 자산가가 되는 영세 증여. 이 영세 신생아에 대한 증여는요, 2019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총 증여재산 가액이요, 무려 806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후 2023년 615억 원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 가액이 3년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뿐만 아니라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 수가요, 14,094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요, 1조가 넘습니다. 총 1조 5,803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금수저, 흑수저 얘기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나자마자 부자고 네.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부자가 많은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일이기도 한데 이 증여 과정에서 탈세나 법을 어기는 경우가 없는지 한번 잘 들여다 볼 일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공직사회에서요,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급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서 국장급이라든가 과장급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걷어 점심이나 저녁을 사는 그런 관행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관행이 요즘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지자체 수속 공무원 1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지방 공무원의 75.7% 이상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모시는 날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4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모시는 날, 이건 그냥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된 접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시대에 안 맞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 이거 이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사람도 꽤 많겠다 싶은데. 그렇죠. 하급 공무원은 주머니 사정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실제로 조사 대상자 10명 중 7명이요. 모시는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그런 란에는요, 어떻게 기재가 됐냐면 9급 공무원인데 이 모시는 날을 위해서 매달 10만 원씩 낸다,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또 월급 500만 원 받는 분들이 200만 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을 먹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반발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시는 날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글들도 있었는데요. 부서장 호불호에 맞춰서 제철 음식 파악하고 다른 팀이랑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된다라거나 식당을 고르고 승인받고 예약하고 미리 가서 수저 세팅까지 하느라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고충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게 더 희한해요. 모시는 날이라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아직도 있다는 게, 아니 그게 하급 공직자가 그렇게 해서 돈 걷어서 주면 그게 밥이 입에 들어갈까 모르겠는데
야, 이거 희한하네. 네. 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지난 5일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 열렸습니다. 107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서 여의도 일대가 혼잡을 빚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드론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안전사고에 대비를 한 덕분인지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네, 뭐 차도 엄청 막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 불꽃 축제 명당으로 소문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몸살을 앓았는데요. 외부인들이 마구 출입을 하고 아파트 앞에서 불꽃 축제를 관람하면서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의도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요.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파트 입주민도 아닌 사람들이 집 앞에서 떠들고 심지어 술도 마신다라고 하면서 복도 난간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복도에서요. 모르는 사람들이 치킨에 맥주까지 시켜 먹고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모자른 시민의식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냥 저 마포에도 마포 한강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네. 뒤에 골목이 그냥 뭐 가질 난리였어요. 못할 정도로 오. 막혔는데 근데 볼만하긴 볼만하더라고요. 이게 매년 기대가 되는 축제이긴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를 하면서도 요즘에 유료좌석도 이번에 처음으로 팔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유료좌석에서 가서 좀 잘 보면 좋은데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관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일대에서 매번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기도 하잖아요. 올해도 이 정체 현상 어김없었습니다. 오늘 5일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불꽃 축제가 한창이던 시간이었거든요. 지금 사진처럼요.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 도로에서 다수 차량이 저렇게 끝차선에 차를 세워버린 거예요. 네. 특히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올림픽 도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경찰이 이게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시작과 함께 한강 인근 대교들의 마지막 차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꽉 찼다고 하는데요. 도보로 축제 현장 찾은 시민들도 자전거 전용 도로, 또 갓길, 안전지대 이런 곳에 돗자리도 펴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불법적인 관람을 즐기기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좀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또 반대로 또 불꽃 축제 덕분에 웃는 분들도 있었다면서요. 한강공원 일대 편의점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렇겠네. 대단합니다. 매출이요. 3시간 만에 1,5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그런 편의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주 대비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인 품목이 바로 돗자리였다고 합니다. 상승률이요 무려 81배나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또 일회용 보조 배터리, 핫팩 같은 방한용품 매출 증가율 역시 전주 대비 각각 70배, 약 50배를 기록하면서 편의점 점주들이 아주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불꽃 축제가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큰 축제가 됐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볼만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고 없도록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대전 명물하면 떠오르는 빵집이 있죠. 성심당입니다. 여기 성심당에서 빵을 사려면 짧으면 30분, 길게는 3시간까지 줄을 서야 해서 이 줄 선 모습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성심당이요. 임산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산부라는 점을 보여주기만 하면 대기 없이 바로 입장을 할 수 있는 임산부 프리패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 이거 평균 웨이팅 시간을 고려하면 굉장히 큰 혜택일 것 같은데 그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혜택들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임산부가요. 산모 배지나 산모 수첩을 보여주면요. 본점, 대전 역점 등 총 4개 지점에서 프리패스, 그러니까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해서 빵을 살 수 있는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제 금액 할인도 됩니다. 총 결제 금액에서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예비맘 할인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불공평하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리기는 하는데 일부 네티즌들이요. 일반인들은 이른바 오픈런 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줄을 서고 있다. 환자나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없는데 임산부만 지원한다는 거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심당은 이미 아동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빵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율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응원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요즘에 임산부가 그냥 일반인 아니에요. 네. 우리가 모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요 정도 이거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이번 주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산책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외투를 챙겨야겠습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야가 답답할 텐데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아침인 지금은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4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 부산 20도까지 오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당분간 기온 분포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충청 이남에는 가을비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네, 다가오는 수요일은 한글날인데요. 이날도 내륙은 대체로 맑아서 외출하기에 큰 무리 없겠고요. 영동과 제주에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산업부가 집계한 게 있는데 지난 9월 수출 실적이 1년 전에 비해서 7.5% 증가했는데 네. 이 중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에 이 자동차 실적은 55억 달러로 4개월 만에 4.9%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의 꾸준한 인기가 수출 회복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이브리드 차의 수출이 무려 58%나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불현듯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언제 수출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굉장히 오래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말 최초의 자동차 수출이 언제였는지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때는 1966년 5월입니다. 남아시아 브루나이에 여기에 대한민국 버스 한 대가 도착을 합니다. 바로 HDH R-66이었는데요. 한국 전쟁 후에 미군 트럭을 개조해서 버스를 만들던 회사가 국내 최초 버스 전문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를 키웠고 이 회사는 지금의 국내 자동차 기업 S사의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비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최초 공식 기록, 요거는 1976년 6월에 에콰도르에 수출한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의 포니. 역시 포니가 요게 등장하는구나. 공식 기록이에요. 그렇죠. H사가 1974년 국내 최초 고유 모델인 포니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6번째 자동차 고유 모델 생산국이 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수출 시장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후에 1986년 미국에도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국 반열에 올랐고 1995년에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 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저가 이미지를 벗지 못했는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한국산 자동차의 이미지도 180도 조금 더 고급차 이미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의 완성차 한 대당 수출 가격이요. 평균 2,559만 원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차 한 대를 해외에서 팔아서 받는 이익이 5년 만에 900만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SUV와 친환경차 좀 비싼 차들이 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이 이 수출 단가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싼 차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우리 기술력을 해외에서 인정해줬다, 인정받았다 이런 그럼요. 얘기가 될 텐데 네네. 이렇게 수출이 늘면서 엄청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국내 기업 H사는요, 1967년 자동차 산업에 첫 발을 내딛은 지 57년 만에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기예, 인도, 미국, 엘라바마, 그리고 체코 등 해외 생산 거점을 공격적으로 늘리고요. 차량 생산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2013년
누적 차량 생산 5천만 대를 넘어서는 등 생산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네. H사는 이후에도 2023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서 2024년 9월에는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는데요. 현재 이제 1억 대를 넘게 생산한 기록은 네. 일본의 T사, 그리고 독일의 V사, 그리고 미국의 G사 등 진짜 차를 많이 팔았다고 하는 회사들만 요 1억 대 이상 생산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H사가 자동차 생년 100년도 안 된 50년 남짓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최단기간에 1억 대 클럽 입성이라는 또 신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1억 대라는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 네.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 시장을 든든하게 떠받드는 양대 산맥이 반도체와 자동차거든요. 네.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네, 최근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단연 이 모빌리티 기술이죠. 원래 모빌리티는 자동차나 자전거처럼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이동의 이 패러다임이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기술 결합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확장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 로보틱스는 모빌리티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로만 이해하는 시대는 지났다. 뭐 맞아요. 이런 뜻도 될 텐데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네, 당장 그 내년부터 상용화를 서두르는 자동차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자동차 기업 T사. 네. T사는 인간형 휴머로이드 로봇을 내년부터 생산 라인에 배치를 한다는 건데 와, 영화다, 영화. 2026년부터는 아예 외부로 이 로봇을 판매할 수도 어머, 있다라고 어머. 발표했습니다. 사람처럼 뛰기도 하고 또 손가락이 있어서 미세한 동작까지도 맞아요. 사람과 똑같이 구현하는 로봇이 기업의 이 생산 현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T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영상을 통해서 이 로봇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또 그 일본의 자동차 기업 T사 역시 전신 조작 능력을 갖춘 소프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요. 기존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로봇 팔이나 로봇 핸드만을 활용해서 물체를 짚거나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이렇게 활용해서 많은 짐을 한 번에 운반하거나 또 위험한 물건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은 어떤가요? 아, 개발 우리- 진행 중인 게 혹시 있을까요? 예, 물론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H사 2021년에 미국의 한 로봇 선두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이 야심작죽 하나가 이 H사가 자체 개발한 의료용 재활 로봇입니다. 아, 재활로. 오. 네. 하지만 지금 재활을 목적으로 개발된 이 로봇은 보행 재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재활을 위한 다양한 훈련 동작도 가능하게 해주는데 네. 실시간 구동기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가 균형을 잡고 좋다. 보행하는 데 필요한 힘을 지원해서 재활 중 뒤로 넘어지는 가능성을 줄여서 보다 안전하게 재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재활 로봇은요. 앉기, 서기, 걷기, 좌우 회전, 계단 오르기 같은 다양한 동작을 지원해서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어서 치료의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재활 의지를 크게 높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H사는 이 보행 재활 로봇 2기를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에 기증해서 공무 중에 외상 입은 군인들의 재활을 돕는 한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가족을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정말 군인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술의 발전은 많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지요. 불의의 사고로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이런 재활 로봇이 큰 힘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0분을 넘어섰습니다. 이호선 상담 심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또 허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자, 우리 첫 번째 소식 함께 할 텐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구태야, 자식이 산다! 아하. 라며 수억 원 편취한 무속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늦둥이 막내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란 딸은 어릴 때부터 유독 몸이 약했는데요. 죽을 고비를 넘긴 것만 해도 수차례 딸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아빠 왔어? 아이고 예인아 그냥 누워있어. 왜 또 나왔니? 감기 걸리면 어떡해. 얼른 들어가 방에 누워있어. 아빠, 내가 몸이 약해서 너무 미안해. 이렇게 아빠 고생만 시키고. 내가 얼른 사라져야 아빠가 좀 편하게 살 텐데. 야, 이 녀석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그런 말을 이렇게 아빠 앞에서 막 하면 어떡해. 어? 아빠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예인이 네가 건강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 가만히 누워있어 쉬어. 예. 아유 왜 이렇게 점점 심해지냐. 그렇게 딸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던 전 친구로부터 병을 고치는 용한 무속인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무속인을 찾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 보신다는 그 무릎팍 선녀님 맞나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 당당 숭당당. 보자. 얼굴 보니까 집에 우환이 있어. 누가 아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용하십니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지? 걱정하지 저희 딸이 마. 아파요.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아유 선생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걱정하지 마. 일단 굿하고 부정만 쓰면 우리 숭구리당당 숭당당 장군님이 딸 병까지 싹 다 고쳐줄 거야. 응? 걱정하지 마. 잠깐만. 이 대표, 우리 장군님께서 부적을 하나 더 써야 한다고 하시네. 아이 부적을 또 써요? 지난번에 저 굿한다고 1,000만 원 받아가셔놓고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아니 이번엔 마지막이야. 지금 그만두면 딸이 더 아플 수 있어. 딸 안 살리고 싶어?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병이 낫긴 몰라요. 이준순 사기꾼 아니야. 그동안 제가 굿값하고 부적 쓴 거 다 돌려주세요. 아이고 사기꾼이란다. 아이고 서러워라.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화내. 우리 숭구리당당 숭당당 장군님께서 내가 구술하라고 협박을 했어? 뭘 했어? 본인이 원해서 돈 줘놓고 어디서 사기꾼 취급이야? 딸아이 병을 고친다는 핑계로 그동안 받아간 돈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제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 일이라면서 돈은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제라도 무속인과 인연을 끊고 제가 준 돈 1억 돌려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주변에 보면 사주나 뭐 이런 거 그래 맹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맞아. 이것도 이제 이러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이거? 자, 이 사연인즉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서울 강북구에 법당을 운영하던 A 씨가 자신의 법당을 찾아온 B 씨에게 이 자녀가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에 대한 건강 염려가 있다는 걸 알고 이 B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6년에 네. 이렇게 말해요. 자녀가 척추를 다쳐서 평생 불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허리에 순금 벨트를 차고 그렇게 댕겨야 돼. 라고 말을 해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벨트를 받아내기도 했다. 야, 이게 진짜 얼토당토하는 주작인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겁을 주거나 좀 협박을 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 돈을 주거나 뭐 순금 벨트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해서 총 얼마의 돈을 챙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11차례에 걸쳐서 이 무속인 A 씨가 B 씨로부터 받아낸 금액이 장장 얼마였는가? 무려 9,610만 원에 받아냈습니다. 거의 1억. 1억에 가까운 돈. 1억에 가까운 돈을 편취당한 건데 근데 가끔 이제 특히나 신년 운세 같은 거 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점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무속인인데 누굴 찾아가? 점은 아니고 뭐 타로 카드 이런 거는 그냥 그거 재미로 봤었죠.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신년에 운띄기 한다. 네, 그냥 그런 거 봤던 기억은 나요. 저는 뭐 이게 좀 저는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안 보는데 제 친구가 사주를 봐요. 그렇게 네. 자꾸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일시를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번은 가짜 그 태어난 시간을 얘기하고 한 번은 진짜 태어난 얘기를 했거든요. 다 제가 똑같아? 보니까 둘 다 틀려요. 아 근데 사실 뭐 굿이나 부적 이런 거는요 뭔가 간절할 때 마음이 정말 좀 불안하거나 그렇죠. 할 때. 절박하거나 뭔가 강렬하게 원하는 게 있을 때 또 의지하고 싶을 때 더 잘 맞아요.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누리는 범죄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실제로는 처벌이 이게 쉽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무속행위가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이 상황마다 사기행위인지 아니면 진정한 무속행위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네.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한번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건인데요. 무속인 A씨는 2020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5명한테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집안에 남편이 죽는다. 신내림 받아라 받으면 돈방석에 올라앉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굿을 권한 거예요. 네. 2년 정도 무려 41번에 걸쳐서 받아 챙긴 돈이요. 5억 1,7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 어마어마한 대단하다. 금액이죠. 많이 땡기셨네. 자, 그리고 비교해서 보실 게 아래 보이는 두 번째 케이스인데 무속인 B 씨는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한테 로또에 당첨되려면 복권 당첨되려면 굿을 하면 된다. 굿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무려 23차례에 걸쳐서 현금과 금 40돈 이렇게 총 2,500여만 원을 받아서 챙겼는데요. 이 두 사건이요. 결론이 갈렸어요.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갈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아니 무속인 A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를 더 많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으니까 당연히 유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무속인 B 씨도 많은 돈을 편취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한 명이야. 그것도 유죄인데. 둘 다 유죄 같은데 아니 이거는 나뉘어졌다면. 둘 다 유죄인 것 같아요. 그래, 이 사람의 이 간절한 심리, 네. 뭔가 이렇게 막 좀 뭔가 좀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 간절한 심리를 악용해서 돈을 이거 몇 억대를 이렇게 땡긴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뭔가 갈려졌으면 첫째가 유죄, 두 번째 무죄. 그렇게 근데 됐을 것 뭐 같아요.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다 무죄예요. 그래요? 왜냐? 이분들은 긴가민가했지만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간 겁니다. 알고 가고 아.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소원 성취나 아니면 로또 당첨과 같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허정민 변호사가 표정이 안 좋네요. 좋네요. 아. 네. 그럼 저는 유죄에 가겠습니다. 네. 유죄 같아요. 유죄일 것 같은 게 저는 그 무속인 A 씨 같은 경우에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네. 남편이 죽는다. 생명을 불안하거든요.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유죄. 그리고 뒤는 로또에 당첨되면 했으니까 이건 그냥 그건 돈이니까 요거는 무죄. 이렇게 사고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변호사님? 여러분들 중에 정답을 맞힌 분이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뭐야? 정답은요. 무속인 A 씨는 무죄였고요. 그 한 명한테 사기를 친 무속인 B 씨가 유죄로 유죄야?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래요? A 씨가 편취한 돈이 더 많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명한테. 그러니까. 이 둘 다 사기죄로 일단 기소가 됐어요. 그렇다는 거는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의심을 해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가린 것은 결정적으로 뭐였냐면 이 무속행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진짜 목적이 종교행위냐 아니면은 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로 돈을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행위를 이용했느냐. 이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갈렸다는 거예요. 헷갈린다. 그러니까 법원은요. 무속인이 행하는 굿하는 이런 행위들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종교행위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그런 행위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런데 굿을 통해서 의뢰인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 기도를 내가 믿는 신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사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기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속인 A씨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부가 똑같이 그렇게 봤습니다. 굿은 민간 토속 신앙의 일종의 종교행위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맞아요. 뭐 물론 진정한 목적은 또 나의 마음의 정화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복을 비는 것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속인 행위를 한 이상 요청자가 원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속인이 이걸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속인 A씨가 신내린 굿도 받고 법당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본인도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A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 사실 이 판례 보면은 네. 제가 판결의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기륭 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허용될 수 있는 한계에 벗어났다면 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또 사건을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사실 일견 봤을 때 이 두 사건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실관계를 조사에 착수하다 보니까 네.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게라고 했는데 실제 조사에서는 이 무속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아니 내가 무슨 수로 로또에 당첨을 되게 해주겠냐. 아, 그러면 안 되지. 아,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니까 이 무속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한테는 로또를 당첨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를 없었네. 자인한 꼴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 말을 했다라는 증거가 현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라고 한 말이 증거로 현출이 됐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수사기관에 했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당신의 기망의 의도는 명확하다라고 해서 그렇지. 사기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종교 범위 안에서 적정한 범위에서 얘기를 한 건지 그걸 벗어난 얘기를 한 건지 뭐 이런 것도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종합해서 보면요. 무속인이 자격이라든가 뭐 경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법당을 차려놓고 이런 복을 비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무속인이 피해자한테 돈을 지급받게 된 어떤 경위,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따져보게 되고요.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속인 본인도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복을 빌어준다고 스스로 믿고 그 행위를 실제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나조차도 믿지 않으면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속였다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기죄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일반적인 어떤 무속신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무속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굉장히 특이한 행위들을 강요했는지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급받은 돈의 액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에 실제로 뭐 굿을 하는데 음식을 사거나 누구에게 비용을 주거나 이렇게 쓰였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착복을 했는지 모두 막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판단을 하게 되고 실제로 실형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앞선 사례자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어떻게 일단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몇몇 가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속인이라고 친다면 여러 가지 막 해줄 거라고 얘기들을 예를 들면서 결국에는 제 고의가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돈을 받을 거야라는 속이려는 목적이면 그게 기망행위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기망행위는 사실상 이 머릿속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는 좀 맞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판례에서 정하는 기준들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법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복비를 받아야 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골프 치는데 다 써버렸다라든지 이런 어떤 정황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 기망을 할 고의가 있었구나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편취의 의사, 불법 영득 의사 이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내가 돈을 쉽게 하면 편취하겠다라는 그러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아서 실질적으로 재산의 처분 행위가 있게 되면은 사기죄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협박행위 했을 때 무서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협박 아니야? 공갈죄 아니야? 왜냐하면 공갈이라는 것은 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걸 공갈죄라고 맞아.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공갈죄에 대한 판단은 좀 갈릴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는요. 천재지변이라든가 기륭화복이라든가 나의 실력에 대해서 해악을 알리는 것, 어떤 불행이 올 것이다, 어떻게 누가 죽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무섭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악을 알릴 때 공갈죄가 성립을 하려면 무속인 자신이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너 굿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너 불행하게 만들 거야. 자신의 행위로 뭔가를 나쁜 행동을 하겠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악의 고지가 돼야지 공갈죄가 성립이 된다고 봤어요. 그렇지. 그냥 굿이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당신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 이걸로는 좀 어렵고요. 내가 모시는 신한테 직접 내가 얘기를 해서 잘 너한테 못되게 불행이 하겠다. 찾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갈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굿을 그만두면 딸이 더 아파질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직접 뭘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맞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 요거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 입장입니다. 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악용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 여러분 MZ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MG, M, 밀레니얼 세대와 G, Z세대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MZ세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최근에 이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이 MZ세대들과 여러모로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상사들이 꽤 있는데요. 바로 오늘 사연도 바로 이겁니다.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네, 흔히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말을 참 싫어했습니다. 친구들이 매일 이 젊은 애들이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해도 저는 뭐 젊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이해하고 넘기는 소위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 저희 회사에 입사한 MG 신입을 만났는데 이 친구는 좀 저의 인내력을 좀 이렇게 테스트하더라고요. 아니 예인 씨 출근이 몇 시인데 지금 뭐 그래? 저 안 늦었는데요? 아직 시계 보세요. 출근 3분 전인데. 이게 신입이면 적어도 한 10분 전에 와서 이게 일할 준비를 하고 뭐 이래야지. 다른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다 일찍 와가지고 뭐 그러겠어? 에이, 부장님 너무 꼰대 같으시다. 늦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10분 더 일찍 온다 그래서 10분치 월급 더 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에게 말문이 막히셨어요. 네. 꼰대 아니세요, 꼰대? 내가 너무 충격받았네. 네, 오늘 젊은 애들에게 우리 때 하던 일을 강요하면 안 되겠지 하고 이 아이 키우는 심정으로 참고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아우, 나 오후에 피부과 예약한 거 이거 깜빡했네. 이거 오늘 가야 되는데. 부장님, 저 오늘 그 병원저에 가야 돼가지고 저 반반차 좀 쓸게요. 뭐? 반반차. 반반차? 반반차가 뭐야? 반반차 모르세요? 부장님 진짜 실망. 반차를 쪼개서 쓰는 게 그게 반반차잖아요. 요즘 MZ들 사이에서 반반차가 거의 유행인데 그거 모르셔서 그거 어떡해? 아니 예인 씨, 내가 좀 참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거 반차를 쓸 거면은 미리 이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서 반차 쓰는 거지. 갑자기 뭐 무슨 반반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이건 안 돼 이거는. 아니. 그래서 부장님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반반차를 쓰겠다고. 반반차. 안 돼요? 어떻게? 안 됩니다 이거는. 왜요? 안 미리 돼요? 얘기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써야지. 안 돼요. 우리 부장님 진짜 꼰대도 아니고. 이거 휴가 청구권 침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거? 저기 뭐야 그 고용노동부. 저 부장님 신고할 거예요. 휴가 못 쓰겠으니까. 이 반반차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안 들어주면 고용노동부에 저를 신고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 이 MG 신입사원. 대체 이 황당한 요구를 이거를 언제까지 제가 이거 들어줘야 되는 걸까요? 뒷목이 그냥 막. 네. 이거는 정말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측과 네. 이거는 나의 권리다.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요즘 이제 상사들이 다들 이 권리와 신고란 말에 불불불 떤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셨던 이 사연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한 부장님 사연입니다. 그런데 2023년 사연 속에 이 MZ 신입사원이 회사를 입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자마자 여러모로 이 부장님의 뒷골을 잡게 했던 겁니다. 이유는 정해진 출근 시간이 딱 일명 칼출이라고 해서 9시면 딱 9시에 출근하고요. 네. 일명 칼퇴. 6시면 무조건 하던 일 집어 던지고 그냥 있어, 나가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 있어. 이렇다 보니 부장님으로서는 정말 환장할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뭐 요즘 MZ들 이 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고 그뭐 규칙을 딱 지키면 된다. 이런 것도 뭐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뭐 늦게 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요 정도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MZ라고 생각해요. 늦지만 않으면 그래도 다행이다. 안 지키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장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래 요새 젊은 친구들 이렇지라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신입사원이 시도 때도 없이 그놈의 반반차. 그 반반차를 자꾸 요구하고 또 늦게 출근하는 날은 자기 마음대로 반반차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날 잡고 반반차를 못 쓰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 휴가 권리 침해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으름장을 놓았다는 사연입니다. 저도 이게 반반차.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했거든요. 네. 처음 들어보죠. 반반차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세대 간의 갈등? 저는 뭐 좀 이렇게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2번 갔다 왔죠. 아, 그래요? 네, 2번 갔다 그런 일이 있구나, 진짜로. 근데 네. 저도 뭐 학교에 있습니다만 학교 요새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뭐 조교선생님들 그리고 직원들도 그렇고 요새는 다 반반차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 학교는 아예 반반차를 허용을 했어요. 예, 그냥 그거는 일제 뭐 당연한 일이 됐고 내교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옛날에 없던 새로운 이 일종의 출퇴근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희한하네. 허락 받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락은 받지만 저도 직전에 받아요. 그래요? 당일에. 네. 그러니까 당일날 직원들이 받아요. 뭔가 일을 그만둘 때 갑자기 월급 받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버린대요. 그리고 문자를 보낸대요. 그 다음부터 일 못 보내죠.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 보니까 너무 황당하대요. 아니 근데 원래 우리가 반차는 알고 있었는데 반반차가 생겼잖아요. 나중에 반반반차, 반반반반반차 뭐 이런 거까지 나오는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엄청 바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앞으로 직장 내 갈등이 있다면 어떤 게 주요 갈등이 되겠습니까? 와 관련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43.3%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10명 중 4명이 MZ세대와의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럼요. 합니다. 그 최근 대기업이나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3.5 주의보가 내렸어요. 3.5. 쓰리요. 그러니까 3.5라는 건 리더가 팀원에게 업무 지시를 딱 했을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3.5예요. MZ 세대들은 젊은 직원들의 반응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기업에서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3.5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야,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이요 왜요? 삼류죠, 왜요? 삼류.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반차하고 반반차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에요? 일단 반반차를 설명을 드리려면 연차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연차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1년에 80% 이상 근무를 하면 주어지는 유급 휴가를 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도 직장 다닐 때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 끼웠으면 찹쏠쏠하게 놀러도 갔다 오고 진짜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차는 그러니까 하루를 쉬는 거잖아요. 법정 근로시간 하루에 8시간이잖아요. 네. 반으로 쪼갰으면 반차가 되는 거예요. 4시간 휴가를 갔다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반차를 다시 또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그게 반반차인데요. 2시간 밖에 외출 갔다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이 법정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장에서 노사 협의가 있으면 이 연차를 쪼개서 쓰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이 어떻게 보면 이 힘든 직장 생활 중에 이 연차 쓰는 거, 이렇게 쉬는 거, 이게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긴 한데 맞아요. 그런데 이 연차가 그 모든 직장에서 적용받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차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사업장에서 충족을 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차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이게 운영하는 경우라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연차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 가능해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했는데 저희 근로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차를 주시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4주를 평균으로 해서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이 연차 휴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를 가지고 이걸 쪼개서 쓴다는 개념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데 연차는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뭐 반차나 반반차는 아니겠죠? 일단은 반차나 반반차라는 게 법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반차나 반반차가 그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이거는 위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법 기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든 반반차든 반반차든 노사가 합의를 하면은 충분히 시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아 이거는 우리 사측과 합의가 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 다른 학교에서 반반차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 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내 회사에 그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반차를 주세요 라고 해서 반반차를 회사에 강요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반의 반을 쪼개서 쓴다고 그러면 내가 쉴 수 있는 만큼의 연차를 계산하기가 저는 너무 어려워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연차는 하루 그냥 쉬면 되는데 네. 이게 반차, 반반차 이렇게 나가면 시간 단위로 쪼개서 계산을 해야 돼서 네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또 내 휴가는 또 칼같이 잘 계산을 합니다. 천천히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연차가 15일 남았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15 곱하기 8 하면 120시간 내가 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쓰고 싶은 만큼의 반차 4시간, 반반차 2시간을 120시간에서 계속해서 빼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도 하여간 저 범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저러다가 이제 남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돈으로 받아야죠. 돈으로. 연차 사용 다 못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면 되는데요. 아. 이 기준 금액은 통상 임금이 얼마냐 이걸 기초로 내가 남은 휴일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재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말씀드린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한 경우에요. 1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가 연차휴가 소진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용권 소멸되고요. 돈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 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경우예요. 퇴사 같은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종료가 됐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가 이제 연차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가이기 때문에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이거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해서 퇴직하고 14일 안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자는요. 퇴직자가 그 해 중간에 퇴직을 할 수도 있고 뭐 연초에 퇴직할 수도 있고 연말에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언제 퇴사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그 해당 연도에 남은 휴가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랑 상관없이 미사용 부분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반차나 반반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사례처럼 반반차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차가 근로기준법상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개념인 반면에 반차나 반반차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정해진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사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사측에서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해도 무방합니다. 이 거부권에 관련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시기 지정을 할 수 있는 시기 지정권이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라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연차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사연같이 너무나도 정말 이 회사에서 대응할 정말 시기도 없는 순간에 시기 지정권을 쓰는 것 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시기를 스스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정말 이 근로자의 연차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업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사례에서 그 편의점의 그 한강에서 굉장히 이 시즌에는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다 한 번에 연차를 쓴다고 해버리면 그럼 안 되지. 사실상 사업이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시기 지정권을 거부를 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기자 후배가 뭐 휴가를 뭐 몇 번에 걸쳐서 낸다고 그래서 네. 야, 기자가 휴가가 있어? 네. 뭔데 소리 들었는데. 직장 생활은 그러니까 조직 생활이고 팀워크가 중요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유연한 사고도 하고 이래야 또 잘 돌아가겠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라떼는 마리아 시간이죠. 라떼는 마리아 이번 주제는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별다방 변천사입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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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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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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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여자친구와 싸우고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입니다. 라떼는 마리아. 오늘 주제는 이 노래에 힌트가 있다고 하는데 앞서 노래도 한번 나왔지만 그렇지.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펄 시스터즈입니다. 커피. 그렇죠. 이제 충분한 뭐 힌트, 맞아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바로 이 커피에 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뭐 다들 커피 좋아하시죠? 제가 이재용 아나운서 아이, 커피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식전 커피.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커피는 뭐, 네, 보리차 뭐 이런 거보다 요즘은 다 커피죠. 그죠? 그렇죠. 식사 후에는 무조건 커피는 따라가는 게 이게 옵션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보다 커피값이 비싸요. 맞아. 그 정도로. 그러나 뭐 또 마셔야죠. 맞아요. 그러면. 요즘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드라이브 하면서 외곽 커피숍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좋죠. 넓은 커피, 막 뷰 좋은데 이런 데 되게 많은데 혹시 우리나라 국내에 카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엄청 많죠. 몇 개, 몇 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되게 세봤거든요. 진짜? 5만 개 들어가고요. 땡! 정말 잘못하셨네. 봤어, 제대로? 제가 세봤거든요. 그래, 몇 개? 20만 개 정도 됩니다. 20만 아니에요? 개? 아니야. 다 아니에요? 와서 좀 올려봐요. 올려봐. 올려요? 올려요? 20만 오, 개. 20만 개인데 더 올려요? 50만 개? 아, 이거 넘어가. 아니, 설마 그 정도. 네. 이건 제가 20만 정확하게 개. 알아요. 올리면 안 되고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돼요? 20만 네. 개가 있어. 내려야 돼요. 그 내려? 정답 10만 개. 딩동댕동. 10만 개요? 10만 개. 10만 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카페 수가 10만 개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커피 소비량이 무려 2021년도 기준으로 405잔. 야. 405잔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한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예.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낼 텐데. 네. 자,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에도 커피를 마셨는데 네. 그중에서도 를 마셨다. 마셨다. 를 마셨다. 이 에 들어갈 건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커피가 아니고, 네. 그냥 커피가 아니고, 요거는 라떼입니다. 라떼. 라떼가 있어요. 있었다고? 라떼는 말이잖아요. 100년 전에 라떼는 우유가 말이야. 있었겠어요? 저는 있었죠. 그래서 소가 있습니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니야. 라떼는 아닌 것 같고 아메리카가 있었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긴 아니 한데. 100년 전에도 네. 이걸 먹었다는 거 보니까 네. 지금도 많이 먹는 거예요. 과일 스무디. 에이, 그런 거 스무디. 자, 정답. 시원하게. 역시 정답 개그맨이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무디 어림도 없고요. 네. 정답은 바로 얼주가였습니다. 얼주가? 얼주가. 얼어 죽어도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옛날에 이게 얼음이 얼주가인데 어딨어. 이게 벌써 100년 전 이야기인데도 그때 진짜? 당시 얼주가가 있었습니다. 아니, 100년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지금 우리처럼? 있어. 맞습니다. 얼음, 왜냐하면 얼음. 24년이네. 이게 1920년대 얼음 1920 공장이 생겼어요. 아. 얼음 공장이 생기면서 인공 얼음 보급이 활발해졌고 그러면서 찬음료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커피도 예외가 아니었죠. 우와. 그래서 1930년대 일명 모던 보이, 아하. 모던 걸 이런 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시켜놓고 사이좋게 자기 한 잔, 나 한 잔 그렇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유행이었다 합니다. 이 다방이요. 조선의 커피가 처음 들어온 때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에
급변하는 그 시대와 사회상에 맞춰서 다양한 변화를 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으로 미군이 주둔하면서 뭐 커피, 설탕, 뭐 홍차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 1950년대 말에는 시내 다방의 숫자가 200여 곳 와. 했는데 또 1960년대 한 10년 사이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 확산이 되면서 3,600여 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때는 다방이 사무실이었어요. 전화번호도 그렇죠. 저 다방 전화번호를 주면 글로 왔다고. 그렇죠. 미스김 여기 커피 한 잔 쪽 이런 거 할 때였는데 1960년대부터 또 독특한 다방 문화가 있어요. 음악 다방. 그렇죠. 그 일반 다방이 중장년층의 기호에 맞춘 그 만남과 뭐 소통의 그런 장소였다면 이 음악 다방은 젊은이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그 갈증 해소의 공간이었어요. 이 음악 다방에도 차별화가 존재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니 음악 다방은 뭐 그냥 뭐 DJ가 이렇게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사연 읽어주고 음악 틀어주고 뭐 근건데 여기서 무슨 차별화가? 좌우지 장지지지 장기자 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이게 참 이 음악 다방이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이런 보통 음악 다방하고 보통 다방하고 라이브 공연하는 그런 다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음악 감상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부 대형 음악 감상실은요. 지금의 현대식 콘서트홀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틀어주고 이벤트성으로 소형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다 이 말이죠. 아, 그 유명한 음악 다방이 바로 세시봉이었죠. 네. 세시봉. 저는 영화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그렇죠. 아우 빙고 어려도 알 수 있어요. 네. 세시봉. 네, 좋습니다. 이 음악다방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시 핵심은 라이브였는데 멋진 조명이 있고요. 이런 스테이지 무대가 쫙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그 무대에 누가 올라갔는가? 당대를 대표하는 가수들 또 신인 가수들이 이때 새로운 무대에 진출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196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최초의 음악 감상실 세시봉. 세시봉.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이 요일 중에 가장 인기가 있던 데는 어느 날이었는가? 대학생 가수들이 노래하는 일명 대학생의 밤이 단연 인기였다 그래요. 네. 이때 세시봉을 통해서 배출된 가수들만 해도 아주 면면이 아주 화려한데요. 조영남 씨, 그렇죠. 그리고 송창식 씨, 윤영주 씨, 김세한 씨, 이장희 씨 등이 이제 당대 내노라 하는 맞아요. 뮤지션들이 이때 세시봉 출신이고요. 이 세시봉은 그 즈음에 많았던 클래식 음악 감상실과는 달리 팝송 감상실을 표방해서 좀 장안에 좀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거기엔 DJ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DJ가 상주하고요. 그리고 이런 극장식 다방 컨셉인 이 음악 감상실의 입장료가 얼마였는가? 20원입니다. 20원 딱 내면 하루 종일 거기서 일명 죽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저도 기억나는 게 왜 거기에 가면 이 DJ한테 이 쪽지를 전달해요. 맞아요. 쪽지 딱 써가지고 여기 종업원이나 아니면 실제 본인이 갖다 내기도 하고 딱 갖다 내면 그 DJ가 이 쪽지를 딱 읽어주고 그 다음에 신청곡을 쫙 깔아주는 요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아이고 신청곡 그거는 진짜 다방뿐이 아니고요. 그때는 떡볶이집에도 맞아요. 네? 그 DJ 부스가 있었어요. 그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저희 행복 다방을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마워요. DJ 이용해요. 4번 테이블에서 신청곡 주셨나요? 오늘 왠지 푸른 가을 하늘처럼 아우 촉촉하게 내 마음을 적셔줘요. 감미로운 팝송 한 곡 듣고 싶습니다. 이글스가 불러줍니다. 어제 얇은이에 이런 식으로 치아가 다 빠진 DJ가 치아가 다 빠졌어. 약간 앙드레김 같기도 하고. 진짜. 아니 무조건 굴리다 보니까 자니문 씨 같기도 하고. 한국말도 굴려.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다 굴리다 보면 팬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줄줄줄 요즘 아이돌처럼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DJ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그런 쪽지를 건네는 경우도 엄청 많았대요. 그 당시 DJ의 필수품은 뒷주머니에 있는 도끼빗이었어요. 아, 역시 그러니까 도깨비. 머리를 한쪽으로 쓸어 넘기면서 이렇게 멋을 비웠는데 그 단골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단골 카메라 3번 감독님 들어오셨어요. 4번 테이블에 모시고 우리 감독님의 신청곡이시죠. 늘 듣는 곡이에요. 소름돋게 차차차
터뜨려. 예. 오, 너무 좋다. 놓고 다 함께 짜짜짜. 아유, 진짜 그러면서 정말. 예. 커피 한 잔 서비스 촥 갖다 주고 뭐 서비스. 그런 것도 있잖아. 그죠. 당구를 위한 팬 서비스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좋은 쪽지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사실 거기에는 일명 협박성 쪽지. 이 곡 안 틀어주면 나갈 때 재미없다. 아, 그렇죠. 이런 협박성 쪽지도 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명 삼류 가수들이 일종의 데뷔를 위해서 이 DJ들에게 그렇게 뇌물을 공유했다는 아. 이런 또 뒷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이야. 또 다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색적인 메뉴들이 있어요. 커피를 그냥 커피만 주는 게 아니고 네. 다방에서 팔던 이색적인 커피 뭐가 있었을까요? 그 지금도 브런치라고 그러잖아. 애들 학교 보내고 엄마들이 이렇게 아침, 점심 그 중간에 먹는 브런치를 많이들 먹잖아요. 그 당시 1950년대에서 70년대에도 브런치가 있었어요. 다방이 인기 만점 브런치. 바로 달걀 노른자를 커피에 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다방 마담이나 레지가 참기름 얹어가지고 달걀 노른자 등 이렇게 동동 띄워주는 이 모닝 커피가 바쁜 아침에 밥 대용으로 주로 마시던 그런 고급 음료였어요. 가격이 1970년 기준으로 50원이었어요. 오. 그때 당시 짜장면 한 그릇과 비슷한 가격이면 얼마나 비싼지 알겠죠. 뭐 고급 메뉴였어요. 예, 지금도 뭐 밥값보다 뭐 커피값이 비싸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때도 이 짜장면이랑 이랬으면은 그냥 그때도 비싸죠. 비슷했네요. 네. 아 근데 왜 이 커피에 굳이 이 노른자를 띄워서 먹었어요? 쌍화차에 노른자는 네.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커피는 좀 비리지 않을까? 네. 좀? 일단 뭐 일반 커피에 노른자를 띄운다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고. 노른자를.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일단 왜 계란 비린내를 커피가 또 잡아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커피의 쓴맛이 있는데 아하. 그때 당시 우리가 쓴맛이 익숙하지 않을 때인데 요 쓴맛을 또 계란 노른자가 잡아주는 이런 동시다발적인 효과가 있는 데다가 그때 1960년대만 해도 다방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워낙에 치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은 뭔가 달라 이런 차별화를 위해서 일명 계란 노른자를 하나 똑 띄워서 일명 고급화 전략을 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일종의 마케팅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달걀 동동 띄운 모닝커피가 다방에 따라 조리법이 달랐대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블랙커피에 달걀을 넣기도 하고 어떤 곳은 믹스커피에 노른자를 넣기도 하고 또 쌍화탕에 노른자 넣고 그러니까 잣을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저는 저희 친정 아빠가 수리막 커피 타라 노른자 동동 이러면 제가 항상 탔거든요. 불 셋셋에다 노른자 이렇게 해가지고 흰자는 프라이 해 먹고 노른자 항상 넣어서 아니 드렸어요. 옛날에는 커피 시키면 꼭 나는 두 개다. 둘둘둘.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둘. 둘둘둘에 달걀 띄워 이러면서 세상에. 가져오는데 요 앞에 있어요. 우리 이게 지금 제작진 달걀 이제 넣은 달걀을 거죠? 요 안에 넣은 들어 거예요? 있어요. 따끈하게 만들어 왔네. 믹스 커피 같아. 근데 아메리카노에다가 이 달걀 노른자 띄운 거죠? 아, 이거 정말 처음 먹어보는데. 근데 이게 커피가 구수해져요. 그지? 근데 되게 부드러워졌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워졌는데. 약간 굵직한 진한 맛. 이게 약간 약간 커피가 좀 많이 들어간 형인데 그러면 약간 예인 씨 쓴맛이 부담스러우세요? 세잖아요. 근데 조금 그래도 아, 좀 요즘 쓴맛이 세대구나. 좀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그러네. 이게 어떤 분들은 휘휘 저어서 네. 드시고 어떤 분들은 꼴딱 드시고 그래. 아 그래도 노른자가 이렇게 동동동동 띄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다 섞여서 하신 이게 것 아마 같아요. 컵이 이래서 그럴 맞네. 거예요 아마. 아. 그리고 이게 쌍화차 같은 거 위에다 동동 띄우잖아요. 네, 쌍화차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커피 때문에 맛있는데? 정신 나고 달걀 때문에 단백질 섭취되고 맞아. 괜찮을 것 같아요. 든든하고. 근데 그리고- 사실 적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이색적인 메뉴예요. 태어나서 처음 마셔보는. 그리고 그때는 꼭 김양아 너도 한 잔 해. 매출 올려야지. 매출 올려야지. 자연스럽지.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 중에 커피숍 가서 가끔 실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앞에서 커피 이렇게 내려주는 분한테 바리스타. 아가씨. 와 좀 앉아봐. 그러면 안 되죠. 진짜요.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거 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많이 맞아. 신고했어. 여기 앉아봐. 앉아. 커피 좀 내려 앉혀봐. 이거 아니야. 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새로운 메뉴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도 이색적인 메뉴가 많았다 그래요. 일찍이 최백호 선생님은 낭만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구준비 내리던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도라지 위스키. 한 잔. 그렇지, 도라지 위스키 한 잔. 예. 도라지 위스키가 다방에서 팔렸습니다. 도라지 다방에서 위스키가 팔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방은 찻집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위스키를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도라지 위스키를 팔았다. 하지만 하지만. 사실은 네. 이 다방에서 술 파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뭐냐면 이 홍차에다가 위스키를 딱 탄 거죠. 아하.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 위스키티 이렇게 아. 불렀던 거고 아예 위스키에다 물을 섞어서 했던 게 있는데 그걸 일명 깡티. 이렇게 불렀다 그러는데 나중에 요 쌍화탕에도 위스키를 넣어가지고 이 위스키 시장을 확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방의 인기가 1980년대부터 차츰 시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이 한국의 가정에 손님이 오면은 내놓는 게 접대용. 커피였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 80년대 이후에 이 커피 믹스가 나왔잖아요. 맞아. 예, 혁명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등장을 하면서 완전한 아. 커피 대중화가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네. 내겠습니다. 커피의 대중화 역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결정적. 커피 대중화에? 커피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거는 뭐 쉽게 커피를 탈 수 있는 커피포트. 아니야, 크림. 땡! 깜짝이야. 화를 냈어요. 그래서 크림을 두 넣잖아요. 분 다, 네. 두 분 네. 다 뭐야? 땡! 아니, 네. 모르겠어요. 뭐죠? 그건 뭔데? 아니 저는 감이 왔어요. 뭐? 요즘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 커피 자판기 200원 나오는 말 된다, 맞아, 말 된다. 우리 학생 때 그거 진짜. 딩동, 그렇죠. 율무차도 딩동댕. 아, 그거예요. 예일 씨가 커피 자판기 맞춰서 상품으로 저랑 방송 후에 커피 한 잔 하시는 걸로. 나도 끼워줘. 네, 커피 자판기가 등장하면서 커피 대중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커피 믹스가 개발되면서 일명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집에서도 이제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둘, 둘둘둘. 이거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벽한 야. 이 다방 커피가 되는데 황금 비율도 이제 뭐 이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방의 변화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다방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 네, 네. 요즘엔 뭐 별다방 뭐 이런 게 달라졌죠 완전. 많이 네. 변했고요. 요즘 그 즐기는 문화도 좀 네. 변한 것 같긴 많이 합니다. 바뀌었어요. 네. 다방으로 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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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이번 주 내륙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바깥 공기 쐬기에도 딱 좋겠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긴 소매 겉옷은 필수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야가 다소 답답한데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아침인 지금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4.3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 부산 20도까지 오릅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요. 당분간은 예년 이맘때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흐린 하늘과 함께 하겠습니다. 충청 이남에는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수요일은 한글날인데요. 이날도 내륙 지역은 비 예보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영남과 제주에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아레나 디 베로나 오리지널 프로덕션 첫 내한 공연 오페라 투란도트가 오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K스포돔에서 펼쳐집니다. 고대 중국의 아름다운 공주 투란도트와 왕자 칼라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번 공연은 화려한 세트와 의상은 물론 성악가, 무용수, 오케스트라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로마 유적 아레나 디 베로나의 투란도트의 무대가 그대로 서울에 옮겨오는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 잘 쉬었죠? 네. 이번 주도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요. 오늘 내일 하고 나면 수요일이 또 한글날이죠. 그렇죠. 아마 수요일만 기다리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퐁당퐁당 쉬면 왠지 더 피곤하더라고요. 네, 한 주의 시작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